베르사유 궁전, 둘레만 44km로 여의도 3배 크기의 어마어마한 규모죠. 루이 14세가 이곳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건 단 하나예요. 바로 자신의 절대 권력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짐이 곧 국가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이 되고 싶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선보인 태양왕으로서의 모습을 궁전에 그대로 투영했습니다. 하늘에서 본 베르사유의 전체 지도예요. 굉장히 대칭적이죠. 그는 태양왕이 사는 가장 완벽한 곳을 만들겠다는 집념으로 궁전을 설계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건물의 면적보다 넓은 정원인데요. 이곳에는 그린 카펫이라 불리는 왕의 거리와 십자 형태의 대운하, 그리고 1400개의 분수가 있죠. 이 중 2개의 분수에는 각각 아폴론과 그의 어머니 라토나 여신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베르사유는 끔찍한 늪지대였다는 거 아시나요? 그가 처음 이곳에 왕궁을 짓겠다고 했을 때 건축가들이 그를 말릴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주변보다 지대가 높아 물을 구하기도 어려웠죠. 그럼에도 그는 건축을 강행했고 매년 3만여 명을 동원하여 늪지를 제거했으며 당시 최고 기술인 대형 유압 기계로 생강의 물을 끌어다 궁전의 분수로 연결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 정말 신이 되고 싶었던 그의 욕망이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궁전의 내부로 들어가 봅시다. 궁전 내부를 돌아다니다 보면 왕의 거주지라기보다는 신전처럼 느껴질 거예요. 벽에는 로마 황제 모습을 한 그의 조각이, 천장에는 아폴론 모습을 한 그의 그림이 보이죠. 그리고 이곳의 핫플레이스는 뭐니뭐니 해도 거울의 방일 텐데요. 거울의 방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이곳에 공을 들였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400여 장의 거울과 천장 빼곡히 그려져 있는 그의 치세, 무엇보다 본인의 초기 친정 기간인 17년을 자축하고자 방의 대형 거울과 창문의 개수도 17개로 맞췄죠. 당시 유리는 사치제로 굉장히 고가였으나 콜베르가 설립한 생고뱅 재경소가 이를 담당했어요. 덕분에 왕은 국가 경쟁력의 홍보 효과도 톡톡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침실은 궁전 2층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는 자연이 아폴론에게 복종하듯 프랑스는 자신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 외에도 베르사유 궁전에는 갤러리, 예배당, 오페라 극장, 오렌지 온실 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때는 테티스라고 하는 인공동굴과 동물원도 있었어요. 달랑 별장 하나 있던 곳에서 어마어마한 테마파크가 들어서고 그곳에서 무도회와 공연, 그리고 뱃놀이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으며 궁전을 중심으로 숙박시설이 들어서니 그야말로 거주형 디즈니랜드가 따로 없었죠. 그럼 베르사유 궁전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매일 사치와 향락에 빠진 모습이 눈앞에 날 테죠. 그러나 궁전에 있는 모두가 돈을 펑펑 쓰는 동안 루이 14세는 오히려 돈을 벌었습니다. 그에게는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거든요. 물론 궁전의 건설부터 운영까지 엄청난 비용이 든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그 돈을 귀족들의 주머니에서 충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궁전에 귀족들만 초대하지 않았어요. 상인들도 초대했죠. 그는 상인들과 결탁해 귀족들의 과소비를 부추겼습니다. 그 시작은 궁전의 입구부터였어요. 베르사유 궁전은 누구나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별다른 신원검사도 하지 않았죠. 애당초 입구만 25개에 항시 인파들로 북적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어요. 단 복장 규율이 있었는데요. 남성들은 정장에 스물소드를 꼭 지참해야 했죠. 스물소드는 레이피어의 후계 도금입니다. 18세기 프랑스에서 귀족을 상징하는 도구였어요.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야 평민들은 갖고 있기 어려웠죠. 즉, 복장이 개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궁전 앞에는 스물소드 대여점이 즐비했는데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팔듯 상인들이 그 역할을 대신한 겁니다. 돈 있는 평민들도 갇혀 입고 다니는데 콧대 높은 귀족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덕분에 귀족들의 사치제 수요는 나날이 증가했고 왕은 이를 통해 패션 산업을 육성했으며 훗날 프랑스를 명품의 나라로 만든 배경이 되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직역하면 귀족의 의무주. 지금은 지도층 의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귀족이 해야 할 일을 뜻하죠. 평민이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상업에 종사하면 안 된다 등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을 계기로 그들의 의무에 사치와 낭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루이 14세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는 게 옳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과시하면 과시할수록 국가 경제 순환에 큰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물론 단순히 귀족들에게 낭비와 사치를 종용했다면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내 귀한 재산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거지가 되면서까지 사치를 부리려는 사람은 없을 테죠. 그래서 왕은 자신이 총애하는 이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어차피 돈은 궁전 안에서만 도는 거, 일종의 특권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귀족들로 하여금 복종을 유도한 거예요. 왕은 여기에 더해 자신에게 복종하는 법을 체계화했죠. 그게 바로 에티켓입니다. 그는 정말 사소한 것들까지도 에티켓으로 규정했는데요. 가장 먼저 자신의 궁전에 출입하는 귀족들을 서열화했고, 그 서열에 맞는 고유한 에티켓을 부여했으며 인사법, 지정석, 왕의 방을 놓고 하는 법까지 정해졌다고 하죠. 그리고 이를 어길 시 서열을 내리거나 심할 경우 궁전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궁전이 곧 사교의 장이었던 만큼 귀족에게 추방은 곧 사회적 죽음과 다름없었어요. 때문에 그들은 왕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해야만 했죠. 루이 14세는 자신이 만든 에티켓에 본인도 포함했습니다. 24시간, 365일 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사생활을 공개했죠. 그는 늘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혼자서요. 나머지는 그의 식사를 구경했죠. 이때 그에게 총애받은 귀족만 앉아서 볼 수 있었습니다. 왕이 밥 먹는 게 뭐가 그리 구경거리일까 싶으실 텐데요. 구경거리 맞았죠. 그는 엄청난 대식가였거든요. 그의 식사를 지켜본 재수 씨는 국왕폐하께서 스프 4그릇, 꿩 2마리, 큰 샐러드 한 접시, 두꺼운 햄 2조각, 마늘 소스로 양념된 양고기 한 접시, 가득 담긴 페이스트리 한 접시, 마지막으로 과일과 삶은 계란을 드시는 것을 자주 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요일 만찬은 평민들도 구경할 수 있게 했는데요. 평민들은 그의 삶은 계란 까먹는 모습이 우아하다고 좋아했죠. 그는 이에 화답하듯 한 번에 5개를 까먹어 왕비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는 식사 시간마저도 정치적 선전도구로 활용했던 거예요. 그 많은 음식을 다 먹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서 있는 귀족들은 점점 다리가 아파왔을 거고 편히 앉아있는 귀족들이 부러웠을 것이며 나도 언젠간 저 자리에 앉으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평민들은 왕이 귀족들을 줄 세워놓고 홀로 식사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역시 우리 왕은 대단해 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물론 매 식사마다 폭식을 일삼으니 그의 건강은 좋지 못했죠. 평생 소화불량과 장염, 당뇨 등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먹방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분명 루이 14세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매년 연말 시상식을 진행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연예대상과 연기대상이 있듯 그도 2가지 부문을 나눠 명단을 작성했죠. 첫 번째는 쥐스토코르입니다. 쥐스토코르는 몸에 딱 붙는 이란 뜻인데요. 오늘날 슈트의 원형이 된 궁중 예복이죠. 그는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을 딱 40명으로 제한해 매년 새로 뽑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식사 데이트예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북서쪽으로 10km 정도 가면 마를리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는 복잡한 궁전을 벗어나 종종 그곳에서 유흥을 즐겼다고 하죠. 이때 귀족 50명을 대동하여 다녀왔는데요. 그 50명의 명단도 매년 연말에 발표했습니다. 덕분에 귀족들은 연말마다 전당과 지옥으로 갔죠. 정리하자면 당시 에티켓은 차별을 의미했고 차별은 시기와 질투로 이어졌으며 이는 곧 귀족들 간의 경쟁을 불러일으켰어요. 이러한 불합리한 규칙을 만든 왕을 탓하기보다 옆에 있는 귀족을 밟고 올라서려는 마음만 남게 된 겁니다. 왕이 귀족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 사실은 그동안 귀족들이 가져온 왕실에 대한 저항 정신을 무너뜨렸죠. 어린 시절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저 무대 위에서 춤만 추던 아이가 어느새 성인이 되어 귀족들을 바보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루이 14세에게 조련당한 귀족들은 그에게 철저히 복종했습니다. 그는 그런 귀족들에게 다양한 직책을 부여했어요. 왕의 취침 모자를 벗겨주는 역할, 왕이 고른 가발을 대령하는 역할, 잠옷을 벗기는 역할 등 다양했죠. 굉장히 하찮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그들은 절대 거절할 수 없었어요. 거절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보상이 기다렸거든요. 궁전 내 거처, 연금, 세금 징수권 등등 다양한 경제적 이권을 얻을 수 있었죠. 앞서 궁전에서의 생활은 돈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베르사유에서 몇 년만 지내면 재산이 거대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실제로 귀족들이 베르사유에서 지낸 뒤로 이렇다 할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매일 새로운 의상, 가발, 신발, 장신구 등등 온갖 명품을 두르다 보니 귀족들이 가난해져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추측도 생겨났죠.
그만큼 귀족의 입장에서는 그 하찮은 직책조차 간절했습니다. 문제는 원한다고 누구나 직책을 가질 수 없었어요. 직책은 한정적인 반면 귀족들은 넘쳐났죠. 당시 얼마나 많은 귀족들이 베르사유에 있었냐면 기본 5,000명, 귀부인까지 합하면 최대 10,000명을 훌쩍 넘길 정도였습니다. 왕은 계속해서 궁전을 넓혔어요. 그러나 모든 귀족들을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었죠. 때문에 대다수 귀족들은 궁전 밖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궁전을 기준으로 안과 밖이 나뉘어 귀족들 간 경쟁이 펼쳐졌어요. 그렇다면 베르사유 궁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왕실 병기 담당관이었죠. 여러분은 혹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보셨나요? 영화 속에서는 임금이 볼일을 볼 때 신하들이 곁에서 지켜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루이 14세도 똑같이 그랬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는 정말 모두의 앞에서 볼일을 봤어요.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루이 14세의 병기예요. 등받이에 팔걸이까지 병기라기보다 의자에 가깝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는 이 병기를 자신의 왕자로 사용했죠. 회의를 할 때도 결혼을 발표할 때도 그는 이 병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 복통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앞서 그는 엄청난 대식가라고 했죠. 아침 18접시, 저녁 30접시. 그 와중에 단 걸 많이 먹다 보니 치아가 부실해졌습니다. 하나씩 뽑다 보니 나이 40이 되기도 전에 모든 치아를 잃었어요. 음식물을 씹을 수 없다 보니 만성 소화 불량으로 이어져 설사를 하루 평균 14번에서 18번이나 했죠. 굉장히 더러운 얘기지만 담당관 입장에서는 축제였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왕의 곁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아무나 담당관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매관매직이 합법이었던 때라 일단 2만 리브르를 주고 직책을 사야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아무튼 조선시대의 외화틀처럼 프랑스에도 병기의자라는 것이 있었고 동일하게 안쪽에 사기를 받쳐놓았으며 사용하고 난 뒤에는 담당관이 그대로 정원해 버렸다고 합니다. 왕이 아무 데서나 시도 때도 없이 볼일을 보니 다른 사람들은 어땠겠나요? 적어도 궁전 내에서 생활하는 귀족들은 자기 방에 전용 병기 의자를 두고 사용했는데요. 그에 반해 궁전 밖에 집이 있던 귀족들은 요강을 들고 다녀야 했죠. 그들은 입궁할 적에 하인을 시켜 요강을 들고 따라오게 했으며 심지어 여성들은 드레스 안에 기저귀처럼 부착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뒤처리는 똑같이 정원에서 해결했어요. 문제는 정원에 분뇨만 따로 처리하는 공간이 없어서 사람들은 아무데나 갖다 버렸죠. 그래서 정원 전체가 악취로 가득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세식 화장실은 루이 15세 시절에나 생겨났으며 이 또한 그 수가 매우 적었다고 해요. 때문에 18세기에는 왕실병기 담당관에 이어 이동변속군이라는 직업도 생겨났죠. 사람들은 거리에서 갑자기 볼 일이 급해지면 그 자리에서 토의를 외쳤습니다. 토일은 커다란 천이나 망토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토일을 입은 이동변속군이 나타나면 고객은 그 망토로 중요 부위만 가린 채 급한 불을 껐다고 하죠. 화장실을 뜻하는 단어 토일렛의 어원이 여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직책을 얻은 귀족들은 모두 행복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루이 14세의 눈치를 봐야 했죠. 그는 자신의 모든 일과마다 참석 면단을 만들었어요. 아침 문안 인사부터 식사, 회의, 사냥, 산책, 휴가 등등 각 일정별 함께할 귀족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가 결석이라도 하면 귀신같이 알아챘죠. 그렇게 눈밖에 나는 순간 제명되었고요. 때문에 그들은 죽을 만큼 아프지 않는 한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책이 없는 나머지 귀족들은 어땠느냐? 기존 귀족들이 밀려나는 순간만을 기다리며 왕의 주변을 맴돌았죠.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왕이 미사에 참석하는 날에는 모두가 그의 앞자리를 차지하려 쟁탈전을 벌였고 귀부인들은 한껏 치장하고 등장했으며 모두가 뒤돌아 예배를 드리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또 어느 날은 왕이 산책을 하다 신발이 더러워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어느 한 귀족이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무릎을 꿇고 닦아줬다죠. 왕은 그가 마음에 들어 이름을 물었고 그날로 그는 왕의 측근이 되었다고 해요. 이처럼 루이 14세는 귀족들의 소나기에 넣고 절대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화려한 궁전으로 그들에게 위압감을 심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왕과 함께하는 삶을 지향하게 했으며 돈이라는 물질로서 인간의 욕망을 자극했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반란에 대한 불안을 떨쳐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숫자의 비밀 요원을 고용했고 도청, 감시, 미행 등 항시 귀족들의 움직임을 파악했습니다.
여러분은 루이 14세가 순정남이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귀족에게는 굉장히 엄격했던 그도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웠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그가 어느 순간 남봉꾼이 된 사건이 벌어졌죠. 그의 나이 20살, 첫사랑에 빠집니다. 상대는 마자랭의 조카 마리였어요.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죠. 나이도 비슷해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랬던 둘은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했는데요. 결정적 계기는 바로 그녀의 간호 때문이었죠. 1658년 그는 됭케르크 공방전 이후 고열로 앓아누워요. 이때 그녀가 그의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반하고 말아요. 둘은 매일 밤 궁전을 거닐며 데이트를 했고 동시에 사랑을 속삭였으며 함께할 미래를 꿈꿨죠. 궁정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이뤄질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는 일국의 왕이었고 국호는 오로지 정치적 수단으로만 행해졌으며 그녀는 정부가 아닌 왕비가 되고 싶었죠. 결국 두 사람은 안과 마자랭의 반대로 각각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둘은 결혼식을 앞두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이별 선물로 진주 귀걸이를 선물했죠. 이날 이후 그는 수많은 연문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상대가 유부녀일지라도 자신의 마음에 들면 여지없이 품었죠. 프랑스 국왕들 중에서 대왕 칭호를 받은 사람은 그와 그의 할아버지 앙리 4세 두 사람뿐인데요. 그는 호색한 면에 있어서는 앙리 4세를 능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루이 14세가 결혼 생활을 엉망으로 한 건 아닙니다. 적어도 신혼 초까지는 깨를 볶았죠.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는데요. 왕비가 많이 모자라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착하고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또한 지적으로 많이 둔했죠. 그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약혼 선물로 초콜릿을 준다거나 자기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얼굴을 붉히는 모습에 그저 귀여웠다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녀가 궁정에서 전혀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불어에 익숙지 못해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왕비로서 대중 앞에 설 때면 늘 얼어붙었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그녀가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다행히 그녀는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왕세자를 낳아요. 왕비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입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수군거림도 줄어들었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녀가 창피했습니다. 결국 왕비 대신 궁정의 안주인 역할을 할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자신의 제수 앙리에트였습니다. 앙리에트, 그녀는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영국의 공주로 태어났으나 보통 신생아보다 작고 허약했죠. 의사들은 그녀가 얼마 못 살 거라 생각했어요. 왕실도 어려웠습니다. 당시 영국은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아버지 찰스 1세는 전쟁을 이끄느라 여념이 없었고 어머니 마리 또한 그녀를 낳자마자 구원군을 요청하러 친정 프랑스로 떠났어요. 그야말로 그녀의 탄생은 시작부터 축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죠. 부모들은 그녀를 지극정성 간호했어요. 덕분에 그녀는 건강을 되찾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감격하며 그녀의 세례를 지시했죠. 비록 세례식은 부모 없이 거행되었으나 며칠 뒤 아버지는 그녀를 안아볼 수 있었어요. 그게 부녀 간의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1645년 네이지비 전투에서 왕당파가 패했죠. 아버지는 스코틀랜드로, 그녀와 오빠 찰스 2세는 프랑스로 망명을 떠나요. 그녀는 의회파에 붙잡힐 뻔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그녀를 남장시켜 모면할 수 있었죠. 이때부터 그녀와 프랑스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프랑스로 온 그녀는 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의 실세가 루이 14세의 모후 안이었거든요. 안은 그녀의 숙모였죠. 어머니는 올케에게 잘 보이고자 딸의 이름을 그녀와 똑같이 지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프랑스가 영국을 돕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요. 프랑스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된 그녀의 가족들은 눈칫밥을 먹었죠. 그래도 일국의 왕가였기에 거처와 연금을 받는 등 나름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까지도 종교 때문에 30년 전쟁이 벌어졌던 만큼 그들은 개종 요구를 끊임없이 받았어요. 어머니는 영국에서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가톨릭을 믿었기에 괜찮았으나 자식들은 모두 국교회를 믿었죠. 오빠 찰스와 제임스는 개종을 거부합니다. 언젠가 자신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왕실의 유지를 이어가리라 굳게 믿었거든요. 만약 여기서 개종을 하게 되면 후에 왕위에 오를 때 전통성 문제로 불거질 수 있었죠. 때문에 또 앙리에트만 희생하는 걸로 결론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영국과 프랑스 왕실 모두 절멸 위기를 맞게 되죠. 아버지는 의회파에 생포되었고 프랑스에서는 프랑드의 난이 일어났으며 반군이 그녀의 가족이 머무는 곳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또다시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지게 된 그녀. 오빠들은 네덜란드로 시집간 누이에게 의탁했고 그녀와 어머니는 간신히 루브르 궁전으로 피신했어요. 그러나 그동안 받고 있던 연금은 끊기고 말았죠. 결국 어머니는 가지고 있던 폐물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합니다. 이때 어머니는 자신이 끼고 있던 귀걸이마저 팔았는데요. 이게 바로 루이 14세가 그의 첫사랑 마리에게 선물한 진주 귀걸이였죠. 그런데 급하게 망명을 온 이들이 가진 거라고 해봐야 얼마나 되었겠나요. 어머니는 어떻게든 생활비를 아껴야 했습니다. 장갑 하나 살 돈이 없어 남들한테 빌렸겠고 왕족으로서 품위 유지를 지키려면 외출복도 다양해야 하는데 이 또한 어려우니 바깥 출입도 줄였으며 한겨울에도 장작 하나 아까워 벽난로 앞에서 딸을 부둥켜 안고 지냈다고 하죠. 모녀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찰스 1세가 끝내 의회파 손의 형장의 이슬이 되고 맙니다. 몰락한 왕족, 오랜 망명, 빈곤한 생활 모두가 이 모녀를 천덕꾸러기로 여겼죠. 특히 어머니의 시종 헨리저민 백작은 모녀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했는지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때렸어요. 그럼에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그녀의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에서 첫째 아들 찰스 2세를 왕으로 추대하며 왕정 복구 운동이 지속적으로 벌어졌거든요. 크로멜을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는 만큼 언젠가 왕실이 다시 부흥하리라 희망을 품은 거죠. 총명한 그녀는 어머니의 헌신으로 교양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9살이 되었을 무렵 모녀는 루브르를 벗어나 팔레루아얄로 거처를 옮깁니다. 원래 팔레루아얄은 루이 13세의 재상 리슐리에가 지냈던 대저택입니다. 자식이 없던 그는 사후 이곳의 왕가에 기증했는데요. 루이 14세가 이곳에서 지내고 있었죠. 덕분에 그녀는 사촌인 루이와 필리프하고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1660년 드디어 찰스 2세가 왕정 복구에 성공해요. 이와 동시에 그녀의 주가 역시 솟구치게 되었죠. 그녀는 찰스 2세가 가장 예뻐하는 동생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앙리 2세의 막내딸 마르그리트를 오빠들이 마고라고 부른 것처럼 그도 그녀를 미네트라며 애칭을 붙일 정도였죠. 그랬던 그녀가 어느덧 숙녀가 되었습니다.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된 거죠. 그는 어머니와 함께 그녀의 신랑감 찾기에 나서요. 어머니는 그녀와 루이 14세의 혼인을 추진합니다. 사보이와 공국과 토스카나 대공국에서도 청혼이 들어왔으나 그녀가 이미 어린 시절을 프랑스에서 보낸 것과 가톨릭을 믿는 것을 감안할 때 대국이기까지 한 프랑스 왕실이 적절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미 마리 테레즈와 결혼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죠. 아는 대신 둘째 필리프와의 결혼을 주선합니다. 어머니는 내심 아쉬워했지만 이를 받아들여요. 어찌되었든 필리프도 고귀한 프랑스의 왕족이었으니까요. 찰스 2세도 흔쾌히 수락했죠. 대신 그녀가 프랑스에서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막대한 지참금을 보냅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여동생을 애정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가족 모두 힘든 생활을 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의 형제 중 메리와 헨리가 비슷한 시기 천연도로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이죠. 특히 메리는 찰스와 제임스를 도왔다는 이유로 고된 시비살이를 겪다 네덜란드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왕위에 올랐으니 이제 친정으로 돌아와 편히 지낼 일만 남은 찰나 천연두에 걸려 사망한 거예요. 첫째 여동생의 비참한 말로를 직접 목격했기에 그는 그녀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란 거죠. 문제는 이 결혼 자체가 그녀를 또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맙니다. 결혼식을 위해 프랑스를 찾은 모녀. 앙리에트는 오랜만에 루이 14세와 필리프 두 형제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루이는 그녀를 보고는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그녀가 너무나 예뻐졌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 같이 놀았던 빼빼마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진 겁니다. 게다가 그녀는 결혼 직후 프랑스 궁정의 일약 스타로 떠올라요. 외모도 외모지만 유쾌한 매력까지 뽐내고 다니니 모두가 좋아했죠. 무엇보다 루이의 왕비 마리와 비교되어 더욱 이목이 집중됩니다. 둘은 똑같이 타국 출신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이미 오랜 망명 생활을 통해 프랑스에서 지내며 불어와 궁정 예절을 익혔죠. 더욱이 어머니가 그녀의 교육을 담당했던 만큼 교양 또한 풍부했습니다. 그에 반해 마리는 형편없었어요. 프랑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부끄러움이 많아 남들 앞에 나서기를 꺼렸으며 결혼 후 체중이 급격하게 불어났죠. 물론 둔하고 소심하고 뚱뚱하다 하여 차별하는 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겉모술수가 난무하는 궁정에서 사교계의 주인공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설령 그게 왕비라도 도태되는 것 또한 당연해요.
약 400년이 지난 지금도 외모지상주의는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죠. 냉혹한 형실은 마리가 맞지 않는 옷을 걸쳤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리 대신 그녀가 왕비였다면 어땠을까 하며 수군댔어요. 루이도 내심 그랬으면 바랐죠. 그런데 재밌게도 그녀 또한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녀의 결혼은 시작부터 삐걱였어요. 남편인 필리프가 알고 보니 게이였던 거죠. 정확히는 양성애자였으나 남성애가 더 강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게이가 된 데에는 어머니 아내 역할이 컸어요. 그는 루이와 2살 차이입니다. 루이도 늦둥이였는데 그는 더 늦둥이였죠. 프랑스에서는 왕의 바로 아래 남동생을 무슈라고 불렀는데요. 그는 형이 6살에 왕위에 올랐음에도 오랫동안 무슈라고 불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숙부 가스통이 꽤 장수했거든요. 그래도 그가 무슈는 맞으니 사람들은 그를 뿌띠 무슈라고 부르며 구분지었죠. 숙부는 형이 왕이 된 뒤에도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야욕이 넘쳤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숙부처럼 되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를 어려서부터 딸처럼 키웠죠. 평소 여자아이처럼 옷을 입혔고 아들이 아닌 딸이라 불렀으며 실제로 양치기 소녀 옷을 입고 무도회에 참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궁정의 모두가 이를 자연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도 이를 즐겼죠. 그는 외적으로 아버지 루이 13세를 많이 닮았는데요. 몸이 가늘고 예뻤기 때문에 여장이 정말 잘 어울렸다고 하죠. 덕분에 성인이 되어서도 드레스를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춘기가 지나면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깨달아요. 그리고 필리프 드 로렌이라는 남성과 연애했죠. 그녀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그와 결혼을 하고 만 겁니다. 필리프가 양성애자라는 사실에 충격받은 앙리에트.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마마보이였거든요. 아는 아들을 딸처럼 키운 것도 모자라 성인이 되어서도 놔주지 않았던 거죠. 앞서 그녀는 자신의 도련님 가스통을 보며 아들들만큼은 서로 싸우지 않길 바랐다고 했습니다. 이는 여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마음이 유독 강했죠. 그도 그럴 게 가스통은 마치 포켓몬스터의 로켓단처럼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아들에게 가스라이팅을 시전합니다. 형에게 늘 양보하고 복종하라고요. 딸처럼 키운 것도 이 때문이었죠. 때문에 필리프는 무슈로서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무릇 무슈라 함은 한 국가의 2인자로서 왕 못지않는 부를 누릴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자귀를 제외한 나머지를 받지 못했죠. 재정적으로 여유로우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언제든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의 가스라이팅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반항 한 번 하지 않았고 성인이 되어서도 평생 형에게 충성했으며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고 말았죠. 1658년 18살이 되었을 무렵 그는 사랑에 빠져요. 상대는 필리프 드 로렌, 남자였습니다. 로렌은 궁정에서 천사처럼 아름다운 남자로 불렸죠. 그는 로렌을 정말 사랑했어요. 프랑스 문학사 교수 반데르 크루이스가 쓴 책 마담 팔라틴에 의하면 그는 앙리에트 공작 부인과 궁정 주교가 걱정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그를 사랑했다고 밝힐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는 3년 뒤인 1661년 앙리에트와 결혼을 한 거죠. 필리프와 앙리에트 2사람은 나름 화목한 신혼을 보냅니다. 그는 남편으로서 도리를 다했죠. 그가 이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형 루이 14세에게 묘한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좋은 의미로 형수님과 비교가 되었기 때문이죠. 형수님은 둔하고 소심하고 뚱뚱한데 이에 반해 내 와이프는 똑똑하고 매력적이며 예쁘기까지 하다는 걸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싶었어요. 더욱이 그녀는 자신보다 먼저 형과 혼담이 오간 사이였죠. 물론 집안 어른의 반대로 어그러졌으나 형도 그녀를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녀와 결혼하게 되자 형은 그에게 공동묘지의 해골 같은 여자와 결혼한다며 놀렸죠. 분명 그랬는데 막상 그녀가 등장하자 전세역전이 되었어요. 모두가 입을 모아 그녀를 칭찬했고 형수님을 비웃었으며 형 또한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결혼식 후 기분이 좋아진 그는 그녀의 처소에서 쭉 지냈죠. 문제는 그 기쁨은 보름이 채 가지 않았지만요. 계속 그렇게 지냈으면 좋으려만 걔 벌은 남 못 준다고 그는 또다시 로렌을 만납니다. 불륜, 안 그래도 열받는데 여자도 아닌 그것도 남자에게 밀리니까 더 성질 뻗치죠. 그래서 그녀는 맞불 작전을 놓기로 다짐해요. 바로 아주버니 루이의 내연녀가 되기로요. 그의 발작 버튼을 누른 겁니다. 루이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나 싶겠죠. 그는 곧장 왕비 마리를 대신하여 그녀에게 안주인 역할을 맡겨요.
모두가 놀랍니다. 하지만 딱히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녀는 법적으로 왕비 권한 대행이었거든요. 필리프가 루이의 동생으로서 무슈라고 불린 것처럼 그녀 또한 마담이라 불렸습니다. 원래 마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슈의 아내를 일컫는 말이었죠. 아무튼 왕비의 부재 등 특별한 상황의 경우 마담은 왕비 권한 대행으로서 나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왕비의 형편없는 의전을 꼬집어 공식적으로 그녀를 내세웠습니다. 루이 14세의 폭탄 선언 후 궁정은 발칵 뒤집힙니다. 일단 당사자인 마리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도 본인이 왕비인데 자신의 뱃속에는 그의 아이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자신을 밀어내니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그녀는 곧장 시어머니에게 찾아가 하소연을 합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준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는 아들에게 며느리를 봐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라 하고 중재해줬다죠. 그럼에도 그는 생각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앙리에트는 궁정의 안주인이 되었어요. 그는 항상 그녀를 대동하고 다녔고 그녀는 완벽한 의전을 보여줍니다. 덕분에 궁정의 분위기도 밝아졌어요. 무엇보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죠. 점차 둘은 가까워집니다. 그러자 둘 사이를 의심하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공식 행사 외에도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목격담이 빗발쳤죠. 결국 이번에는 필리프까지 나서서 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아무리 형에게 모든 걸 양보하라 배웠고 자신이 남자를 좋아한다 한들 그게 아내를 뺏길 이유가 되진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도리어 그를 야단쳤죠. 너가 먼저 새아가를 내팽개쳐서 일이 된 거 아니겠느냐. 지금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도록 해라. 선녀와 나무꾼처럼 그녀를 끊임없이 임신시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마마보이답게 어머니의 말씀을 철석같이 따라요. 그녀를 임신시키고 임신기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났으며 그녀가 출산 또는 유산을 하면 곧바로 다시 임신시키기를 반복했죠.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루이와 며느리를 불러다 추궁합니다. 당연히 두 사람은 극구 부인했으나 루이는 내심 불안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왕위 계승권을 지닌 동생을 자극해봐야 좋을 게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그런 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시녀를 애첩으로 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일종의 연막작전인데요. 왕족의 시녀들은 다 귀족이니 출신도 괜찮고 자신이 대동하는 시녀이니 자연스럽게 그를 만날 수 있었으며 사람들의 시선 또한 시녀에게 쏠릴 테니 이보다 좋을 순 없었죠. 그도 시도해서 나쁠 건 없으니 흔쾌히 따랐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추천하느냐예요. 애첩인 만큼 어느 정도 예쁘면서 그렇다고 자신보다 뛰어나면 안 됐죠. 자신과 루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인물이어야 하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녀는 총 3명의 후보를 추려요. 그리고 매일 한 명씩 그에게 선보였죠.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시큰둥하던 그가 마지막 날에는 관심을 보입니다. 그녀가 바로 루이즈 드 라 발리에르. 한눈에 봐도 엄청난 미인이었어요. 분명 자신보다 덜 매력적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하죠. 그녀는 모두의 기준에 부합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일단 루이의 이상형에 어느 정도 부합했어요. 그는 글래머이면서 활발하고 재치 있는 여성을 좋아했습니다. 딱 왕비와 정반대이면서 앙리에트 본인을 의미했죠. 그렇다 보니 애첩을 들이자는 과감한 작전을 펼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 의미로 루이즈는 모든 부분에 있어 자신보다 약간 모자랐습니다. 얼굴은 정말 예뻤으나 몸은 너무 날씬하여 빈약하다 느껴질 정도였죠. 게다가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아 짝다리였어요. 당시 구두굽의 길이를 달리해 보정하였다고 하나 걷는 게 조금 불편했다고 합니다. 성격 또한 차분하여 말없이 조용했고 신앙심이 두터워 먼저 그를 유혹하지 않으리라 예상했죠. 루이즈는 그렇게 루이의 애첩이 되었어요. 마담은 그녀를 대동한 채 그를 만났고 남들에게 보이듯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기 전 마담은 그녀에게 신신당부했죠. 그저 편하게 말벗이 되어드리고 나오면 된다. 말 그대로 담소만 나누고 딴짓은 절대 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녀는 긴장한 채 그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풍겼죠. 알고 보니 그는 처음부터 그녀에게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자에게 매너 좋기로 소문난 그였기에 그는 능수능란하게 그녀의 마음을 훔칩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이 끝나고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죠. 그가 왕이 아니었다면 그에게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렇게 2달이 지나자 마담은 뭔가 잘못되어 감을 깨닫습니다. 두 사람이 자신을 점점 피하기 시작했죠. 겉으로만 연인 관계를 유지한 이들이 진짜 연인으로 발전했던 건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루이가 그녀를 정부로 임명합니다.
이는 곧 마담의 안주인 역할이 그녀에게 이양됨을 의미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 낙동강 오리알, 엎질러진 물, 그녀의 상황에 딱 들어맞는 표현들이에요. 불우한 가정 환경을 딛고 멀쩡한 왕비까지 제치고 안주인 역할을 맡았으나 끝내 자신보다 못하다 여긴 시녀에게 밀려난 겁니다. 그녀는 또 다른 복수를 다짐했죠. 바로 루이와 루이즈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남편 필리프 세 사람에게요. 그녀가 마지막 복수를 펼치기 전 아이를 출산합니다. 마리 루이즈 딸이었죠. 남편 필리프는 너무 행복했어요. 부부 사이와는 별개로 아기 때부터 딸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정에서 알아주는 딸 바보가 되었죠. 오죽하면 자신의 초상화를 그릴 때 딸 그림을 옆에 두고 그릴 정도였어요. 문제는 이 아이를 둘러싼 때 아닌 논란이 불거집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날짜가 정말 애매했거든요. 아이가 태어난 날은 1662년 3월 26일, 임신 기간을 고려하면 대략 9개월 전인 1661년 4월 말 정도겠죠. 이때까지 앙리에트와 루이의 불륜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동시에 필리프가 그녀를 붙잡아 두고자 계속해서 합방을 유도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빠 후보가 또 있었죠. 바로 기슈백작이었습니다. 그는 궁정에서 알아주는 카사노바였어요. 허영심이 많고 거만하여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경향이 있으나 모계가 루이 13세의 재상 리슐리의 가문 출신이라 집안이 빵빵했고 외모도 출중하여 수많은 책에서 그를 등장시킬 정도였죠. 그는 카사노바답게 매우 독특한 취향을 지녔습니다. 유혹 대상은 기혼자여야 하고 신분이 높아야 하며 연인이 될 시 그 관계는 끝난다 등 자신만의 조건이 있었어요. 아마 자신이 범접할 수 없는 신분의 인물과 뒹굴면서 그와 자신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고 상대의 부부관계를 파탄내는 것으로부터 어떠한 희열을 느낀 것 같죠. 그리고 그 대상 중 한 명이 필리프였습니다. 기슈, 그도 양성애자였거든요. 그는 이 부부의 집을 드나들면서 자연스럽게 앙리에트도 유혹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 부부는 왕과 왕비 다음 가는 권력자로 그의 기준에 부합했죠. 한쪽도 아니고 양쪽 모두를 유혹하다니 이제는 놀라움을 넘어 경이롭다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하지만 그의 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퀘스트를 깨듯 곧바로 다음 상대를 물색했죠. 마침 그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루이 14세의 정부 루이즈였어요. 왕비와 이름만 남은 껍데기에 불과했고 앙리에트는 이미 자신에게 넘어온 데다 루이의 눈밖에 나기까지 했으며 그 다음 수순이 루이즈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그녀는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았죠. 왜냐하면 둘의 사랑이 워낙 두터웠거든요. 실제로 자신보다 먼저 그녀에게 접근했던 남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루이의 법무부 장관이자 재무부 장관인 니콜라 푸케였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다뤘었죠. 그런데 그가 왕의 질투를 받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루이즈, 그녀 때문이었어요. 그는 왕의 환심을 사고자 그녀에게 선물을 보냈죠. 문제는 이게 역효과가 나 되려 루이의 경계심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이후 보르비 콩트 연애 사건이 터지면서 아예 팽당한 거고요. 이러한 와중에 기슈가 그녀에게 접근한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일말의 관심도 주지 않았죠. 천하의 카사노바의 자존심에 금이 갔어요. 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앙리에트에게 접근해 음모를 꾸몄죠. 루이와 루이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각자 그들의 옆자리를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러려면 무조건 루이가 루이즈를 의심하게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루이즈는 그야말로 일편단심이었죠. 앙리에트에게 기슈가 있듯 그녀에게도 다른 남자가 있어야 쉽게 끌어내릴 수 있는데 그녀는 루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과거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그녀는 루이를 만나기 전까지 처녀였습니다. 여태까지 푸케와 기슈뿐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추파를 던졌으나 무용지물이었죠. 마침내 이들에게 남은 건 거짓 선동뿐이었어요. 두 사람은 신복들을 풀어 루이즈에 대한 질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보르비콩트 사태를 불러일으켰죠. 소문을 들은 루이가 불같이 화를 내며 직접 진상규명에 나선 거예요. 결국 꼬리가 잡힌 기슈 그리고 그동안 숨겨온 두 사람의 연인 관계까지 전부 탄로납니다. 그 길로 기슈는 국외로 추방당했죠. 이후 기슈는 유럽을 떠돌며 용병 생활을 해요. 나름 지휘관의 면모가 있었는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지 7년이 지나서야 고국 프랑스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는 루이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1672년 프랑스 네덜란드 전쟁에 참전한 뒤 전장에서 용맹을 떨치다 이듬해인 1673년 36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말아요. 앙리트의 말로 역시 끔찍했습니다.
기슈가 추방될 때 그래도 그녀는 마담이었기에 자택연금에 처해졌죠. 다소 관대한 처사였으나 꽤 오랫동안 갇혀 지내야 했어요. 게다가 집에는 사이 나쁜 남편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필리프는 아내가 형 루이에 이어 기슈와도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죠. 게다가 기슈는 그의 애인이기도 했기에 내 집에서 두 사람이 뒹굴었다는 것에 엄청난 분노를 느꼈어요. 그녀 역시 남편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기에 그의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루이의 용서를 받고자 애쓸 뿐이었죠. 필리프는 그런 그녀에게 최고의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어요. 그건 바로 그녀를 더는 아내가 아닌 시바지, 즉 번식노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녀는 덧없는 출산과 유산을 반복해야 했죠. 1661년 결혼한 그 해부터 1670년 죽기 1년 전까지 그녀의 뱃속에는 늘 사랑 없는 아기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루이에게도 필리프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채 26살의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사인은 복막염이었으나 죽기 전 그녀는 유언으로 자신이 독에 감염되었다 주장하는 바람에 한동안 궁정에서는 독살에 대한 소문이 나돌았죠. 1664년 드디어 베르사유 궁전의 본관이 완공됩니다. 루이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연회를 열어요. 모후 안과 왕비 마리 그리고 루이즈 등 총 600명이 좌석을 채웠죠. 이때 그는 마법에 걸린 섬의 즐거움이라는 공연을 선보였는데요. 이탈리아 시인 루도비코 아리오스토의 광란의 오를란도를 모티브한 내용이었습니다. 줄거리는 다소 난해하나 주제는 사랑이었죠. 그는 이 공연을 모후와 왕비에게 바쳤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헌정하고 싶었던 인물이 루이즈였다는 것을요. 덕분에 왕비는 조롱거리가 되었죠. 이 즈음 왕비를 둘러싼 또 다른 소문이 퍼졌습니다. 바로 그녀가 검은 피부를 가진 공주를 낳았다고요. 왕과 왕비 모두 백인인데 흑인 공주라니 그야말로 괴담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런데 의심이 가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공연이 열린 그 해 딸을 낳았는데요. 아이의 피부가 검은색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녀는 평소 무어인 광대, 나보를 가까이 두었습니다. 게다가 이후 모래수녀원에서 흑인 아이가 나타나요. 모래의 검은 수녀.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왕비의 사생아임을 확신했죠. 물론 그녀는 왕비의 사생아가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 루이의 사생아일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왕비의 사생아가 아닌 이유는 간단했죠. 당시 왕비가 낳은 아이는 태어난 지 40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마리 안이라는 이름의 공주였는데요. 태아 때부터 건강이 안 좋았는지 처음 봤을 때 청색증을 앓은 것처럼 피부가 어두웠다고 하죠. 그게 와전되어 흑인 공주를 낳았다고 전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수녀원의 아이는 왜 나타났느냐? 그냥 짜맞추기였어요. 실제로 그곳에 흑인 아이가 있기는 했으나 1664년보다 이전인 1658년부터 있었죠. 다만 아이의 이름이 국왕 부부의 이름을 합친 루이즈 마리 테레즈라는 점과 당시 프랑스는 흑인이든 혼혈이든 수녀가 되는 건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아이가 왕실로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는 점 등등 수많은 의혹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1658년이면 두 사람이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어떻게 하필이면 왕비의 이름을 가질 수 있었느냐는 건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가정을 세울 수 있죠. 첫째, 루이가 작정하고 그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 어차피 부부관계는 파탄난 지 오래고 그는 왕비에게 관심이 없었기에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둘째, 왕비가 너무 착해서 그녀를 품어주었다. 프랑스 역대 왕비들 중에서도 왕의 사생아들을 제 자식처럼 돌본 경우가 있죠. 그녀 역시 남편의 정부들과는 사이가 좋지 못했으나 워낙 신앙심이 깊고 도덕을 중요시 여겼기에 아이가 무슨 죄냐 하며 품어준 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그 아이를 보러 수녀원에 방문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마지막은 그저 우연일 뿐이다. 유럽은 워낙 이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동명이인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믿는 종교와 신화 그리고 위인의 이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개념이기에 어쩌다 보니 같은 이름을 받았을 수도 있죠. 어찌되었든 검은 수녀는 1683년 왕비가 죽는 순간까지 그녀의 발목을 잡았으며 그녀가 죽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그녀를 조롱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어요.